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intracellular fluid, 그 다음에 extracellular fluid로 나눴고요. 3분의 1 법칙 혹은 3분의 2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3분의 2가 존재하고요. 세포 외에 3분의 1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시 베슬이죠. 혈관의 안쪽 바깥쪽으로 두 군데로 또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혈관 안쪽에 있는 건 플라즈마, 그 다음에 혈관 바깥에 있는 것은 interstitial fluid, 세포 간질이라고 얘기해서 각각 세포 간질의 다시 3분의 2,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3분의 1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크게 내용물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세포 내근 포타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은 공통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칼슘, 바이카보네이트, 즉 중탄산 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테인이 어디에 많냐면 플라즈마에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삼투압 조절에 오스모틱 프레셔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눠놓은 플라즈마 구획과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가 있는 구획과 세포 내액이 있는 구획, 세 가지 구획이 체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시노비알 플루이드 혹은 눈 안 뭐 이런 쪽에 혹은 우리 그 몸에 있는 캐비티를 싸고 있는 막 그런 데에도 약간의 물이 플루이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군데에서 플라즈마,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세포 내액에서 체액이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플라즈마나 세포 내액에 있을 때보다 세포 간질에 체액이 양이 늘어나면 그걸 우리가 이데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데마가 생기는 원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뒤에 또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스탈링의 가설이었고요. 스탈링의 가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아테리올리에서부터 베인까지 존재를 하는데 아테리올리에서는 크게 화살표로 크기를 보면 3개의 힘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서는 2개의 힘으로 플라즈마에서 혈관 바깥으로 작용하고 베뉴울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은 플라즈마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들인데 그건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해요. 이걸 만드는 건 대표적으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테리올리에서도 2개의 힘으로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서도 2개의 힘으로 들어갈 거예요. 베뉴울에서도 2개의 힘이에요. 아테리올리에서부터 베뉴울까지 작용하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의 힘이 점점 작아지는 거에 반해서 오스모틱 프레셔는 일정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힘과 그다음에 오스모틱 프레셔의 힘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아테리올리에서 체액이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까지 이동해. 그죠?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서 물질 이동 거의 멈춰있는 상태죠. 두 개의 힘이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질 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베뉴울에서는 바깥으로 나오려는 혈관 바깥으로 나오려는 힘과 오스모틱 프레셔가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틀리죠? 이거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하나, 그 다음에 오스모틱 프레셔가 2개로 작용해요. 그래서 온갖 노폐물, 세포가 배출한 노폐물을 다시 플라즈마로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이 나온 액이 똑같이 베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1에서 2의 차이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림프 노드를 통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손상되거나 그러면 이데마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암 환자에서 림프 노드를 많이 제거하거나 림프관이 어떤 이유에서 막힌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1이나 2가 남아가지고 세포 간질에 나와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아테리올리에서 화살표가 3개라면 염증 시기가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면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4개로 더 내려와요. 하지만 오소매틱 프레셔는 항상 들어가는 게 2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커지죠. 나오는 양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데마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혈관이 벌어지면서 그 혈관벽 세포 사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플라즈마 안에 있던 단백질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 바깥으로 기어나와요. 그러면 원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보다가 하나가 더 커져서 4개가 되고 회복시키는 오소매틱 프레셔는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죠. 이 차이가 더 많은 차이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염증 시기가 되면 오소매틱 프레셔가 하나로 다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테리올리에서는 이만큼 차이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이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이로 나오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차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계속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염증 시기에 이데마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2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스탈링의 가설이 플라즈마에서부터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까지 오는 과정이었다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 내로 트랜스포트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서는 2가지 힘이 작용할 겁니다. 2가지 힘, 하나가 패시브한 거, 하나가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한 트랜스포트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액티브한 트랜스포트는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우선 제가 주석을 하고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패시브 트랜스포트예요. 패시브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ATP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뭘 하고 그러냐면 얘는 업필이라고 얘기해요. 업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ATP가 필요 없어요. ATP가 필요 없고요. 다른 말로 다운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운힐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패시브 트랜스포트에서 볼 수 있는 이동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필요 없는 물질 이동 방법은 마이크로 얘기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확산입니다. 확산. 예, 맞아요. 확산. 그래서 diffusion이라고 얘기하죠. diffusion. 다시 diffusion은 simple과 facilitated diffusion으로 나눠요. simple diffusion, simple diffusion하고
facilitated 두 가지로 나눈다. simple은 프로테인이 필요 없는 거고요.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facilitated는 통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이제 중요한, 나중에 전기 생리할 때 중요한 것은 facilitated diffusion 하는 채널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패시브 트랜스포트의 중요한 다른 하나가 오스모틱 프레셔예요. 오스모틱 프레셔는 3투압이고요. 이 3투압은 오스모시스하고는 달라요. 3투 현상과 오스모틱 프레셔하고는 다릅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디퓨전이 솔 루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즉 용질이 움직이는 거라면 오스모틱 프레셔는 용질, 솔 루트가 아닌 솔벤트, 즉 물이 움직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같은 거는 고농도의 용질에서 저농도의 용질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오스모틱 프레셔 같은 경우는 고농도의 용질로 저농도의 용질에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모틱 프레셔에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막이 필요합니다. 셀렉티브한 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모틱 프레셔는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디퓨전은 그러니까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 앞전에 얘기했던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있었죠. 셀 멤브레인은 포스포리피드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물을 좋아하는 그런 머리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하는 머리와 그 다음에 물을 겁나 싫어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포스포리피드 아이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지질 성분,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 이온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백질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단백질 통로를 꽉 박아놓고 셀렉티브하게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내가 좋아하는 소디움만, 내가 좋아하는 뭐 포타슘만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큰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로 따로 통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 디퓨전 시키는 것을 facilitated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ATP를 필요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에서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단백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무슨 ATP 아제라는 게 무슨 ATP 아제라고 붙어 있으면 얘는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low concentration에서 high concentration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소듐, 포타슘 펌프 같은 것들 있죠. 포타슘. 원래 이름은 ATP 아제라고 쓰시면 돼요. 혹은 펌프. 얘들은 세포 바깥에 있는 소듐을 3개 세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을 세포 바깥으로 2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나요? 동환이 맞아요? 과대 맞아? 동환이 오디오가 안 되나? 생각 중이구나. 동환이 틀렸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잖아. 원래 세포 바깥에 많은 이온이 뭐예요? 소듐이 많죠. 그죠? 근데 이 세포 막에는요, 리퀴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리케이지, 리크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잘 못 들어오게 해도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일부 기어 들어와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거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바다 위에 나무로 만든 배를 딱 띄우죠. 근데 방수 처리를 잘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요? 배를 타고? 물을 일부러 퍼내죠? 그게 펌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포막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퀴드 채널들이 있어서 세포 바깥에 많은 소듐 이온이 조금씩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도 아주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걔들을 다시 회수할 필요가 있겠죠. 혹은 액션 포텐셜을 한번 만들고 나면 바깥에 있는 소듐이 세포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혹은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 이온들이 액션 포텐셜이 끝나면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안정막 상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도가 약간씩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소듐 포타슘 펌프가 세포 바깥으로 나가 있는 뭘 데리고 들어와요? 포타슘 2개를 데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들어온 소듐 3개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가지고 들어오고 플러스 이온 3개를 바깥으로 내보냈어. 여기에서도 차이가 생기겠죠. 플러스 이온을 3개를 내보내고 2개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1개가 마이너스 상태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렇죠? 이 또한 세포 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뒤에 이제 다음 강좌 내용이 이제 전기생리인데, 그때 이제 주요한 화두가 뭐가 될 거냐면 왜 세포 내가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되느냐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이런 식으로 3개를 바깥으로 내보내, 소듐, 그 다음에 2개만 안으로 갖고 들어와. 거기에서 하나의 차이 때문에 세포 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컨다리예요. 세컨다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는요, 직접적으로 ATP를 사용하지 않고요. ATP를 사용하는 아재들, 펌프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포가 항상 소디움을 바깥으로 3개씩 내보냈죠. 그죠? 그래서 세포 외에 소디움이 항상 농도가 크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소디움하고 다른 글루코스 같은 것들이 부착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의 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몰 인테스틴에서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막 분해를 했어요. 그럼 글루코스가 되겠죠. 글루코스. 그럼 글루코스를 소장에 있는 세포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혈관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확산으로만 글루코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계속 식사를 잘 하고 그러면 항상 글루코스가 세포 외에 많으니까 소장 안에 많이 있으니까 확산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며칠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내에는 일정한 양의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내에서 소장 쪽으로 글루코스가 확산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소장에 있는 세포가 글루코스를 데리고 올 때는 꼭 누구랑 같이 손잡고 그랬냐면 소디움하고 글루코스가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세포 외에는 죽기 전까지 항상 어떻게 소디움이 많게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글루코스의 양이 아무리 적어도 소디움과 함께 글루코스가 소장 세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래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BC 크래커 같은 거 있죠? 크래커 아시죠? 뭔지?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표면에 보면 설탕이 뿌려져 있나요? 소금이 뿌려져 있나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잘 소화가 돼서 흡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국수, 국수 같은 거 좋아하죠? 그죠? 면 종류 좋아하죠? 그죠? 근데 소금 간을 안 하고 밀가루 음식을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밀가루가 땡기냐? 우리 몸에서 소금이 부족해서 소디움이 부족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 정리한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패시브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플 디퓨전이에요. 심플 디퓨전. 심플 디퓨전은요. 극성이 없는 리피드, 솔로블한, 지용성 이런 물질들이 확산되기 좋고요. 또 하나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심플 디퓨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리피드 바이레이어 셀 멤브레인을 통해서 바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아주 극이 없는 작은 무극성 지방산 혹은 요소, 우레아라고 그래요. 우레아, 요소는 이제 질소, 노폐물입니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생기는 질소, 노폐물 같은 우레아, 요소, 혹은 에탄올 같은 것들. 에탄올 우리 말하면 알코올이지 그죠? 이런 물질들은 바로 세포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심플 디퓨전이에요.
심플 디퓨전의 예죠. 빨간색 잉크를 비커에 있는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얘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뭐 공기 중에서도 퍼질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수용에 의해서 퍼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생리학에서 중요한 화두는 항상 뭐냐면 이거예요. 평형 주석이 안 맞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평형이에요. 이퀄리브리움. 세포 내의 평형, 세포 외의 평형을 이루는 게 생리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뉴런이나 머슬셀, 그 다음에 뭐 글랜드셀 이 세 가지를 excitable한 셀이라고 그래요. 흥분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흥분 잘하는 애들 있죠. excitable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글랜드는 우리가 좀 연구 많이 안 하니까 뉴런하고 이 머슬셀이 굉장히 excitable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세포 안과 밖의 이온들의 이동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동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형이라는 말 생리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이게 깨지면 호메오스테시가 깨지고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CO2들, O2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 지용성 이런 것들, 우레아, 요소 이런 것들, 이런 사이를 그냥 통과를 합니다. 이건 걸 simple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에탄올도 잘 통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도움을 안 받아. 그러면 simple diffusion.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뭐라고요? facilitated diffusion입니다. 그 다음에 facilitated diffusion이에요. 여기는 이제 촉진적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심플 디퓨전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무한대로 쭉 이동을 하는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 파실리테이션 디퓨전은요 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그 통과되는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파실리테이션 디퓨전은 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 통과되는 즉 이 단백질 통로를 여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볼테지로 열리는 게 있어요. 전압이 변하면은 열리는 문이 있고요. 하나는 라이강드라고 그래서 케미컬한 화학 물질들이 붙어야 열리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라이트, 빛이 딱 비추면 열리는 게 있어요. 어떤 놈들은 메케니컬하게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열리는 채널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빛 라이트로 열리는 거나 그 다음에 그 선모를 기계적으로 흔들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눈이나 귀에서 필요하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진동을 전달할 때, 그죠?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이케아, 메케니컬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마사지 이론 중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피부나 근육들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세포막에 있는 기계적인 메케니컬한 이런 수용체에서 뭐, 투과를 더 확 늘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라이트와 메케니컬한 거는 눈과 귀 쪽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cilitated diffusion은요. 앞전에 얘기했던 심플 디퓨전으로 불가능한 것들, 글루코스,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들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캐리어나 혹은 채널 혹은 포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파시리테이션 디퓨전 단백질을 이루어요. 포워는 말 그대로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리퀴드한 채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혹은 물은 세포막을 그냥 통과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의 이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뭘 또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세포막도 통과하고요. 아쿠아포린이라는 물이 드나드는 전문적인 단백질 채널, 이 포어랑 똑같아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은 세포막을 통해서 셀 멤브레인을 통해서도 되고 아쿠아포린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채널은 게이트라는 말로도 쓰여요. 게이트. 게이트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문이죠, 그죠? 여러분이 문을 통과할 때 공기랑 같이 통과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물과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이 같이 조금씩 섞여가지고 무슨 이온들, 소디움이면 소디움, 포타시움이면 포타시움 이온들을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채널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닫히면 그래서 오픈 크로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포 외액과 내액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단백질 채널에 체액이 들어가 있겠죠, 물이, 그죠? 어느 정도. 하지만 캐리어라는 애들은 달라요. 캐리어라는 애들은 세포 내액과 외액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세포 바깥에서 물질을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딱 닫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닫아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것을 보낸다? 그러면, 딱 열어, 받아, 열어, 보내. 어때요? 채널하고는 다르죠? 희용아, 채널하고 달라? 얼굴이 안 보이네. 희용이 어디 갔니?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아, 희용이는. 서윤이? 오케이. 서윤이, 이해했어요? 소윤아,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손을 올려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acilitation diffusion은 단백질이 꼭 필요해. 그 단백질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캐리어, 그 다음에 채널 혹은 게이트, 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채널이에요. 채널, 게이트. 캐리어는 체액이 세포 안에 있는 바디 플루이드가 채워질 일이 없고요. 채널은 같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는 항상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cilitation heat diffus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캐리어는 integral transmembrane protein이라고 해서 인테그랄은 막을 뚫고 바깥과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하다, 이건 특정한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들, 그 다음에 슈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과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단백질 이건 지금 채널로 나와 있고요. 채널인데 여기서 오픈 크로스하는 건 보여주지 않지만 얘가 열릴 때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용성인 거, 이산화탄소, 산소, 에탄올, 우레아 같은 것들은 막을 자유롭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극성을 띠거나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 글루코스 같은 것들은 이런 채널 혹은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농도차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농도차는. 그래서 캐리어 같은 거는 절대 세포 내외의 용액이 만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채널은 열릴 때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시면 되고요. 가끔 ATP를 사용하는 애들 중에 캐리어 모양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소디움 포타슘 펌프인데 세포 안에서 소디움 3개를 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쪽에 있는 포타슘 2개를 받아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것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네요. 그죠? 세포 바깥으로 나가 있는 소디움을 3개 데리고 들어오고요. 3개 데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 2개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예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소디움을 보냈고, 그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보낸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보낸 게 아니라 항상 농도가 죄송합니다. 딴 색이에요. 지금 이거는 리퀴드예요. 이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아니라 리퀴드 채널이에요. 누출 통로입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에서 열려 있는 포어가 있어. 이 포어로 농도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많은 포타슘도 세포 바깥으로 조금씩 스물스물 변화해요. 그럼 만약에 누출 통로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내외의 농도가 똑같이 되겠죠? 소디움 포타슘 농도가. 그럼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왔던 소디움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던 포타슘을 안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거는 리퀴드 채널, 리퀴지드고요. 리크 채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소디움 포타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되는 겁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ATP가 필요한 겁니다. 리퀴드 채널, 얘는 ATP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캐리어입니다. 운반체를 통해서 포도당 같은 것들, 이건 소장 육모에 있는 포도당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포도당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그냥 농도 차이에서 얘들이 캐리어로 옮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이거랑 플러스 글루코스가 같이 들어와요. 근데 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항상 세포 바깥쪽으로 소디움을 펌프질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소디움하고 글루코스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되고 소디움하고 글루코스는 세컨다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글루코스를 소디움과 함께 소장 내 세포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ATP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설명한 것들은 ATP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모시스예요. 오스모시스는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솔루트가 있으면 솔벤트, 즉 물이 이동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농도가 큰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물이 들어가서 얘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솔루트, 물질이 움직이느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는 아의 차이가 결국은 확산과 오스모시스, 디퓨전과 오스모시스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투과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모랄리티는 삼투 농도예요. 삼투 농도. 토탈 솔루트 파티클이에요. 용액에 들어있는 결국은 오스모랄리티라는 것은 개수예요. 개수가 많으면 뭐가 커져요? 오스모랄리티, 삼투질 농도가 커지는 거죠. 그럼 삼투질 농도가 큰 쪽으로 막을 사이에 두고 뭐가 이동을 한다고요?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닉시티, 긴장도라고도 얘기하고요. 하이퍼토닉시티,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 그 다음에 하이포토닉이 있어요. 우리 세포 외액은요, 0.9%짜리 NaCl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0.9%. 0.9%면 100ml에 0.9g의 소금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집에서 만약에 1리터짜리에다가 우리 체액하고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만든다. 그럼 얼마나 넣으면 돼요? 9g을 넣으면 전해질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짭짤하니까 거기다가 뭘 더 넣어줘요? 포도당, 설탕을 타주면 되죠? 설탕은 5g만 넣으면 돼요. 5g. 1리터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흔히 만들 수 있는 뭐가 돼요? 보까리 스웨터가 되는 거예요. 보까리 스웨터. 그래서 전날 이거를 많이 하시고 보미팅도 하시고 다이아리아도 막 하시고 그러면 꼭 필수로 포카리 스웨트를 먹거나 전해질 이온을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급하게 그냥 물에다가 타가지고 마시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닉시티는 이제 긴장도인데 만약에 우리 체액이 0.9%짜리 소금물로 돼 있어. 우리가 바다로 갔다가 표류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떨어졌네. 그래서 급한 대로 바닷물을 막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동을 봅시다. 저거는 되겠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그게 위나 소장에서 대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걔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체액 중에 어디로 가요? 바로 플라즈마로 가요. 그죠? 플라즈마로 갔다는 것은 세포 외액이죠. 세포 외액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세포 간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세포 간질로 갔는데 얘가 소금물이니까 0.9%보다 더 진하죠. 바닷물이니까. 그죠?
진한 상태가 돼.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오스모랄티가 커졌어요. 그럼 세포 내보다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 간질의 오스모랄티가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로 이동해요? 세포 간질 쪽으로 쭉 빠져나가죠?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이데마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포는 하고 슐링키지, 쪼그라드는 거예요. 반대로 맹물, 전해질 이온이 거의 없는 맹물을 막 먹었어요. 똑같이 플라즈마로 갔다가 인테스티얼 플루이드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도가 희석이 되겠죠? 세포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간질에서 물이 세포 내로 이동해서 세포가 부풀어 올라요. 둘 다 쪼그라들거나 부풀어 오르는 것 둘 다 뭔 문제를 일으키냐면 신경계의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신경들이 이렇게 시냅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신경이야. 이따고 좀 해줘라. 시냅스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시냅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처럼 하이퍼토니시티가 돼서 세포가 줄어들면 얘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간격이 겁나 멀어지겠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부풀어 올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끔 저희 그 맹물 먹기 시합하다가 기절하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토니시티는 고농도가 들어가서 세포가 쪼그라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농도 하이퍼토니시티는 이제 맹물이 들어가면서 세포가 부어 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0.9%짜리 소금물을 먹었어? 그런 건 아이소토닉이라고 얘기하죠. 아이소토닉. 여러분이 먹는 포카리 스웨트나 이온 음료들은 다 뭐겠어요? 그러면 아이소토닉한 겁니다. 아이소토닉.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IV 주사로. 노란 물이 들어가 있는 알부민이 들어가 있는 거. 알부민. 그 다음에 그냥 투명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0.9%짜리 소금물과 0.5%짜리 설탕이 들어가 있는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 걸 기본적으로 맞죠. 둘 다 왜 맞는지 아시겠죠? 우선 세포 외의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체액을 주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익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설장 안에 있는 알부민의 농도를 정상적으로 해서 부종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이 너무 끊기거나 그러지 않죠? 혹시 화면이 너무 끊기거나 제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채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디퓨전과 삼투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U자형 관을 갖다 준비를 했어요. U자형 관을 준비했고요. 이 관은 솔루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막입니다. 근데 한쪽은 지금 6개가 있고요. 한쪽은 수십 개가 있네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에 한쪽에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랑 확산에 의해서 결국 균형을 이루게 되죠. 물의 높이도 변화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디퓨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 막이 이 솔루트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미 퍼미어빌리티 반투가 막이 되죠. 근데 지금 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이렇게 용질 솔루트 양이 늘어나면 솔루트들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튕겨서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물이 가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오스모시스입니다. 오스모시스. 그럼 삼투압은 뭐니?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위에서부터 압을 줘서 눌러요. 누르면 얘가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죠? 이만큼 내려왔어요. 이만큼. 이때 필요한 힘을 우리가 오소매틱 프레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똑같아지겠죠? 여기가 똑같아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차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을 오소매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소매틱 프레셔는 어디가 세다? 농도가 개수가 많은 곳이 세다. 그래서 농도가 개수가 많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뭐가 이동해요? 그쵸.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모두 고마워. 대답해줘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 외와 세포 내에서 이제 삼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타슘,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다 그래서 딱 봐도 어느 쪽이 조금 많아 보여요, 개수가. 세포 내가 많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스타링의 가설에서 세포 간질로 왔던 물질들이 물과 함께 이런 식으로 세포 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쿠아포린이라는 물 전용 통로도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죠? 물도 많이 왔다가 차이에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퓨전과 오스매틱 프레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필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필트레이션은 물과 솔루트들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특히 어떤 힘에 의해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의해서 이거 스탈링의 가설에서 들었던 얘기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의해서 그 혈관을 뚫고 바깥으로 세포 간질로 나가는 걸 필트레이션, 즉 걸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의 차이, 그라디언트가 솔루트를 갖고 있는 물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밀어내는 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서는 스탈링의 가설에 있던 아트리 쪽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크게 되죠. 혈압이 높은 쪽에서. 그 다음에 사구체에서 또 한번 필트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 두 군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필트레이션입니다. 신장과 그 아테리올리에서 세포 간질로 밀어낼 때 필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여기서는 ATP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압, 그래서 저압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대신 모든 솔루트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덩치가 큰 뭐 혈구세포들, 그 다음에 뭐 혈소판, 그 다음에 백혈구, 이런 단백질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뭐 소금물 농도 탄 거 이런 것들은 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토닉시티는 얘기했습니다. 아이소토닉은 우리 최애가 같은 농도를 얘기합니다. 같은 농도, 사이토졸, 뭐, 이런 거. 그래서, 얘기하고, 하이포토닉은 우리 최애보다 좀 더 높은 솔루트 농도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하이포토닉은 반대겠죠. 각각, 낮은 솔루트 농도를 얘기합니다. 각각 얘들이 아이소토닉한 경우는 똑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토닉인 경우는 세포 바깥에가 하이포토닉이라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토닉인 경우는 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등장성이라는 것은 0.9% 정도를 얘기하고요. 당연히 3%는 얘보다 더 높은 농도겠죠. 하지만 가끔 경우에 따라서 이 하이퍼토닉한 용액을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너무 저장성 용액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려면 0.9%로 만들려면 많은 농도의 NaCl을 넣어주면 되겠지. 이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ATP가 꼭 필요한 액티브 트랜스포트, 특히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ATP가 딱 붙게 되면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쓰면서 세포 안에 있는 소디움을 딱 부착시켜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더 바꿉니다. 바꿔서 세포 4번이에요. 세포 바깥으로 리퀴드 돼서 나갔던 포타슘 2개를 부착시켜서 그죠?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항상 세포 내외에 소디움과 포타슘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겠죠.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없으면 세포가 부어오를까요? 슈링키지 될까요? 부어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즉,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없으면 세포가 부어올라서 나중에 터져서 죽어요. 셀 데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ATP를 못 만들어. 뭐 안 먹어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죠. ATP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안 되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어올라서 세포가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셀 데스가 되는 이유 중에 ATP를 못 만들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돌리지 못해서 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은 어떤 장기에다가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럼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는 영양분도 안 가지만 산소도 안 간다는 얘기야. 산소가 왜 필요해요? 산소가 왜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 수아, 산소가 왜 필요하지? 금방 졸은 거 아니야? 막 눈곱 떼고 있는데? 산소가 왜 필요해요? 오늘 좀 힘도 들고 산소 먹지 말을까? 왜 필요해요? 승구, 산소가 왜 필요하지? 다들 너무 졸렸나 보다. 예지야, 우리 몸에서 혹은 세포에서 산소가 왜 필요할까? 아, 여러분 캠프파이어 좋아하시죠? 캠프파이어, 그죠? 불씨를 붙였어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면허를 땄을 거야, 그지? 엔진이 있어요, 엔진. 엔진에다가 연료를 부어놨어요. 연료만 붓고 거기다 불꽃을 태운다고 해서 얘가 빵 터져갖고 힘을 발휘할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엑셀레이터라는 것을 엑셀레이터 아시죠? 차에 있는 거. 가속 페달 있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연료의 분사량을 높이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폭발력이 커지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ATP를 만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서 그죠. 그래서 결국 ATP를 많이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터져서 어떤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못 만들어요? ATP를 못 만들어요. ATP를 못 만들게 되면 뭐예요? 소디움 포타시 펌프를 돌리지 못해요. 그러면 세포가 부어 올라서 죽는 거예요. 또 ATP가 없으면 근육세포는 어떻게 돼요? 근육은 ATP를 어떤 데 쓴다고 그랬지? 대표적으로 하나가 수축했던 걸 이완시킬 때 ATP를 써요. 그죠? 수축을 못하는 건 다음 단계고 이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거 모티스라는 얘기 했었잖아. 머슬셀에 ATP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생긴다고 그랬죠? 리거 모티스가 생겨요. 사후 강직이 생겨요, 강직. 근육이 ATP가 딱 붙어야 이완이 되면서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다음 수축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ATP가 공급이 안 되면 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살인 사건이 나가려고 그러면 이 리거 모티스 된 사후 경직된 상태를 가지고 얘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시브 트랜스포트 2개와 액티브 트랜스포트의 대표적인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인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했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비디오 꼭 연결해서 여러분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콜 안녕.